홀로 저택에 외롭게 살던 한 남자가 굶주린 채 음식을 먹가빌로 집을 청소하겠다고 애원하는 한 여인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와 눈이 마주친 그 참담한 순간 그의 고독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과거가 묻어버리기를 거부했던 비밀을 알아챘고 그 무엇도 예전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사랑의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믿으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손수건을 준비하시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민준의 저택, 유리벽을 뚫고 들어와 거실을 하얗고 무자비한 빛으로 가득 채우며 모든 결점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고 희망찬 날이었겠지만 민준에게는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잔인한 밝음의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햇살 한 줄기 한 줄기는 공기 중에 춤추는 보이지 않는 먼지 위로, 웃음소리에 귀가 먹먹한 부재 위로, 마치 영묘처럼 느껴지는 집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침묵 위로 비추는 무자비한 스포트라이트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침묵이 더욱 무겁게 거의 만져질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서연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벽난로 위에 놓인 커다란 디지털 액자 앞에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진들이 조용하고 최면적인 반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이탈리아 해안의 보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 그들이 함께 후원한 병원의 새 병동 개관식에서 우아하게 리본을 자르는 서연, 결혼식에서 눈부신 모습으로 행복과 야망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훌륭하고 전략적인 사업 파트너였고 그의 사회적 직업적 삶의 대부분을 세련되게 설계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정중하고 존경심 가득하며 거의 의례적인 그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진다면 그가 느끼는 고통은 소중한 공범을 잃은 남자의 것이지 소울메이트를 잃은 남자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9년 전 먼지 나는 작은 마을에 다른 여인의 손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강한 햇살은 그에게 서연과 함께했던 화려한 이탈리아를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태양, 더 뜨겁고 더 잔인하며 무자비한 태양, 그의 고향의 비포장 도로를 무자비하게 내리쬐던 태양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태양은 필연적으로 수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고 그의 가장 충실하고 잔인한적인 기억이 그를 격렬하게 덮쳤습니다. 그는 25살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과 텅 빈 주머니보다 훨씬 큰 꿈을 가진 마르고 굶주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살의 빛나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길고 비단 같은 검은 머리카락, 시골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 세상의 모든 빛과 희망을 담은 듯한 미소를 가진 그녀를. 그들은 잔잔한 강가에 앉아 미지근한 탄산음료 한 병을 나누어 마시며 결코 가질 수 없을 삶을 빛나는 눈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핍의 삶 속에서 그들이 가진 유일하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만들어진 절박하고 순수한 사랑이었고 어려움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는 작고 연약한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수도의 명문 대학에서의 드문 장학금, 불가능을 약속하는 기술회사의 인턴 프로그램, 한국 땅에서의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버지를 탈진과 조기 사망으로 이끈 것과 같은 잔인한 육체노동의 삶에서 벗어날 유일한 진짜 기회였습니다. 이별은 그가 평생 겪은 일 중 가장 가슴 찢어지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 돌아올게, 수야. 그는 오직 그녀만이 불러주던 애칭을 쓰며 열렬히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신성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해. 공부하고 좋은 직장 구해서 우리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달려올게. 약속은 바람이 가져가는 거야, 준아. 그녀는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떨어지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지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듯이. 바깥 세상은 크고 무자비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씹지도 않고 삼켜버린다고. 세상은 날 삼키지 못할 거고 난 절대 널 잊지 않을 거야. 그는 확신에 차 맹세하며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그녀에게 키스하며 모든 감각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키스의 맛은 그녀의 눈물에 씁쓸한 소금 맛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타 흐릿한 창문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버스터미널의 먼지 속에 홀로 서서 멀리 떨어진 지평선 위에 작은 점이 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을 영혼에 새겼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정신없는 속도, 끝없는 야망, 권력의 유혹적인 약속을 가진 수도, 서울은 그를 무자비하게 빨아들인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일했고 탈진할 때까지 공부했으며 잠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기업가의 딸이었고 똑똑하고 세련되었으며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같은 잔인한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업에서 무자비한 파트너가 되었고 결국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수진에게 했던 신성한 약속은 점차 멀고 희미한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삶, 다른 남자의 낭만적인 꿈처럼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과 끝없는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물질적 성공에 차갑고 유혹적인 빛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수지는 더 나은 사람, 그녀를 몇 년씩 기다리게 하지 않을 곁에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그녀는 이미 자신을 완전히 잊고 다른 사랑을 찾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수천 번 반복된 편안한 거짓말 위에서 그는 자신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진정한 사랑에 깊고 잊힌 무덤 위에 수십억 원의 제국과 세련된 새 삶을 체계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그를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잔인하게 끌어냈습니다. 그의 사적인 애도의 고요한 신성함을 깨뜨린 날카롭고 집요한 소리였습니다. 그의 집사, 서연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했고 지금은 거의 군대처럼 효율적으로 집을 관리하는 엄격하고 유능한 박 집사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신성한 휴일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침입에 깊이 짜증이 난 민주는 웅장한 현관홀을 단호한 발걸음으로 가로질렀습니다. 이 무례한 방문객이 누구든 빠르고 귀족적인 냉담함으로 돌려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무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잠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의 눈이 마침내 강렬한 빛에 적응했을 때 그는 남은 생을 돌이킬 수 없이 정의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문 앞에 강하고 무자비한 햇살 아래 그의 가장 고통스럽고 묻혀있던 기억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태로울 정도로 말랐고 어깨는 견딜 수 없는 피로의 무게로 구부정했으며 얼굴은 육체를 넘어선 탈진으로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와 겁에 질리고 의심 가득한 눈을 가진 소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보호적인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둘 다 단순하고 값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깨끗했지만 시간과 과도한 사용으로 눈에 띄게 낡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눈에 띄지 않게 꿰맨 자국들이 투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인이 지친 얼굴을 들었고 민준의 심장은 말 그대로 끝없는 순간 동안 멈췄습니다. 얼굴에 깊게 새겨진 걱정의 선들에도 불구하고 햇볕과 고통으로 상한 피부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의 정통으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사랑했던 남자는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가진 마르고 어색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남자는 나이가 들고 훨씬 더 강하며 흠잡을 데 없이 정밀하게 자른 머리, 완벽하게 면도한 얼굴을 하고 아마도 그녀가 힘든 일로 1년 내내 버는 것보다 더 비쌀 캐주얼 의류를 입은 당당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동화 속 궁전처럼 보이는 저 집에 다가갈 수 없는 부유하고 위협적인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곳까지 문을 두드리며 오게 만든 절대적인 절망에 이끌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새끼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암사자의 불굴의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저와 제 딸이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기회를, 정직한 일자리를, 선생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에 흠잡을 데 없고 위협적인 외관과 전문 정원사들이 완벽하게 관리하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댁이 큰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청소나 관리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빨래, 다림질, 요리,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힘겹게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월급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둘을 위한 음식, 한 접시와 딸아이가 오늘 밤 최소한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옛 꿈, 우리의 집, 우리의 함께하는 삶에 왜곡되고 잔인한 메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행복한 삶을 약속했던 여인이 음식을 묵가빌로 그의 집을 청소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음식을, 죄책감은 그의 목구멍으로 빠르게 치솟는 격렬한 독이었고 그를 질식시키고 숨을 빼앗았습니다. 12년간의 눈부신 성공, 외설적인 부, 절대적인 권력, 그 모든 것이 그 참담한 순간에 즉시 산산조각나 억만장자의 가면 아래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잔인하게 드러냈습니다. 탈영병, 거짓말쟁이, 비겁자, 그가 평생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의 절대적인 비참함을 만들어낸 잔인하고 무의식적인 건축가, 수진, 그는 마침내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 낯선 남자, 그 화려한 집, 그 호화로운 삶에 속해서는 안 될 친밀하고 불안한 익숙함으로 발음되는 것을 듣고 수진은 마침내 집중하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성숙한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고 그의 눈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억만장자의 비싸고 세련된 가면 아래에서 그녀는 점차 수년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 청년의 지울 수 없는 특징들을 보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눈매, 지금 고통 속에서도 입술이 휘어지는 특유의 방식, 턱선, 그녀의 턱이 떨어지고 입이 충격으로 벌어졌습니다. 공기가 공포와 인식의 날카로운 한숨으로 폐에서 격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은 즉시 오래고 깊은 고통, 세상의 모든 시간이 치유하지도 심지어 완화시키지도 못한 거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딸을 보호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들 모두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어른들의 감정적인 폭풍에 무지하고 순진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고조되는 정기적인 긴장감에 놀라고 혼란스러워진 어린 하나는 섬세한 얼굴을 들어 어린이다운 호기심으로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그에게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똑같은 색, 똑같은 독특한 모양, 똑같은 꿰뚫는 듯한 강렬함. 그것은 말 그대로 시간의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며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소녀, 대략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9년 전에 버렸습니다. 수학은 잔인하게 간단하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문 앞에 서 있는 굶주리고 겁에 질리고 취약한 아이는 그가 비겁하게 버린 여인의 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살과 피였습니다. 민준의 세심하게 구축된 세계는 100만 개의 날카로운 조각으로 격렬하게 산산조각났습니다.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고통, 수진을 버린 것에 대한 압도적인 죄책감,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딸의 발견에 대한 충격적인 충격. 모든 것이 동시에 절대적인 고통에 견딜 수 없는 한 지점으로 수렴했습니다. 그곳에 그의 텅 비고 조용한 저택의 당당한 문 앞에 가혹한 햇살 아래 서 있는 그는 존경받는 기술계의 거물, 강력한 억만장자 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성한 약속을 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깬 가난하고 꿈 많은 청년 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대한 돈과 성공의 산 아래 필사적으로 묻으려 했던 과거가 마침내 그의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정확히 그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 준하라는 이름이 민준을 사로잡았던 마비시키는
주문을 격렬하게 깨뜨렸습니다. 그 다정한 애칭, 그가 12년간의 기업적 성공과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 묻으려 했던 삶의 소중한 유물은 그를 갑작스럽게 그의 문 앞에 잔인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의 앞에 수지는 눈에 띄게 떨고 있었고 얼굴은 충격으로 밀랍처럼 창백했으며 오래된 증오와 배신의 깊은 고통이 그녀의 검은 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완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향수 어린 기쁨이나 안도를 가져다 주지 않고 더욱 깊고 본능적인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인 줄 몰랐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더듬거리며 또 한 걸음 본능적으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는 원초적인 본능이 그녀를 그 문까지 이끌었던 절대적인 절망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딸 하나를 보호적으로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그에게서 그녀의 모든 깨진 약속과 파괴된 꿈에 살아있는 화신인 그 남자에게서 그녀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려는 듯이 제가 한 말은 잊어주세요. 끔찍한 실수였어요. 가자, 딸. 지금 당장. 그녀는 뻣뻣하게 몸을 돌려 잔인한 거리로 다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부식시키는 굶주림과 무서운 불확실성에 다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라도 그녀의 삶을 그토록 완전히 파괴한 남자의 동정이나 자선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굴욕은 영원히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견딜 수 없는 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돼. 민준의 목소리는 그녀를 다시 잃을까봐, 그녀가 인생에서 두 번째로 사라지는 것을 볼까봐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원초적인 공포에서 태어난 명령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생각 없이 앞으로 나아가 필사적인 본능에 이끌려 그녀의 마른 팔을 굳게 잡았습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전기처럼 거의 고통스러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12년간의 역사, 말하지 못한 말들, 살아보지 못한 사랑의 강력한 전류가 그 단순한 접촉 속에서 그들 사이를 격렬하게 흘렀습니다. 둘 다 뼈 속까지 충격을 느꼈습니다. 제발 가지 마. 제발. 그는 목이 메어 애원했습니다. 들어와. 햇볕이 너무 강해. 아이가, 급하게 물이 필요하고 쉴 곳, 회복할 곳이 필요해. 말은 완전히 어색하고 어리석고 부적절하게 나왔습니다. 기업 협상의 대가, 잘 배치된 한마디 말로 금융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남자가 지금은 최소한 일관된 생각 하나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마음은 감정의 절대적인 혼돈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거기에 살아있고 현실적이며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 맙소사 그의 눈을 똑같이 가진 소녀, 그의 딸, 그 단어는 그의 멍한 마음속에서 거대한 성당의 종처럼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압도적이며 무서웠습니다. 딸, 당신 도움 필요 없어. 강민준. 수지는 독을 품고 뱉어내며 그의 소나기에서 힘껏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10년간 억눌러온 분노, 혼자 울었던 밤들, 답 없는 질문들에 응축된 힘이었습니다. 난 9년 동안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 지금도 필요 없어. 차라리 거리에서 겸손하게 구걸하고 다리 밑에서 자고 누구에게서든 무엇이든 받을지언정 당신에게서 나오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어.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반복해서 꽂혔고 각각은 그의 이미 찢어지는 죄책감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의 철통 같은 저항을 무너뜨린 것은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공기 중에 만져질 듯하고 무서운 긴장감에 갑자기 깨어난 하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고 지치고 아픈 울음, 만성적으로 아프고 깊이 굶주린 아이의 처참한 울음이었습니다. 이 엄마, 배가 너무 아파. 그녀는 열이 나는 작고 뜨거운 얼굴을 수진의 땀에 젖은 목에 누르며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엄마. 그 가슴 찢어지는 순간 수진 안의 내적 싸움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그녀의 상처 입은 자존심, 정당한 분노, 헤아릴 수 없는 고통, 모든 것이 딸의 원초적이고 시급한 필요 앞에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성애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울고 열이 나는 얼굴을 보았고 그리고 천천히 그녀 앞에 남자 그녀 과거의 유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검은 눈에서 그는 그녀의 쓰라린 패배, 자신의 새끼를 위해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 할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항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안에서 죽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장 큰 유령, 그녀의 가장 큰 가해자로부터
필사적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적합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무거운 원목문을 닫으면서 그는 마치 과거로 가는 신비로운 문을 닫고 유령들을 자신과 함께 가두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느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압도적인 침묵은 그들의 대조적인 존재로 인해 더욱 무겁고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완전히 반대되는 두 세계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하나의 그곳으로의 여정은 평행, 우주의 잔인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념비적인 현관홀을 천천히 걸었고 수진의 지친 발은 흠잡을 데 없이 빛나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에 희미한 먼지 자국을 남겼습니다. 잠시 울음을 그쳤던 하나는 이제 순수한 경이로움으로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고 조용한 충격으로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생 동안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천장, 거울처럼 빛나는 바닥, 그렇게 광대하고 무섭도록 텅 빈 공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박물관이나 위협적인 대성당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제발. 민주는 긴장한 채 떨리는 손으로 거대한 이탈리아산 흰색 가죽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소파는 아마도 수진이 평생 동안 빌렸던 모든 비참한 집들을 합친 것보다 더 비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불편한 이방인처럼 방금 초대해드린 살아있는 유령들에게 완전히 어색하고 준비되지 않은 주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의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빛나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최첨단 기술의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차가운 물 한 잔과 신선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는 여전히 깊이 불안정하고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눈에 띄게 떨리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나가 천천히 마시는 것을 도왔고 소녀는 민준의 심장을 문자 그대로 1000개의 날카로운 조각으로 부수는 절박한 탐욕으로 우유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이 조용한 비난이었습니다. 아이가 개걸스럽게 마시는 동안 수진은 호화로운 거실을 둘러보며 고통스러운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흡수했습니다. 벽에 걸린 유명 예술가들의 값비싼 그림들, 현대 조각품들, 디자이너 가구들을 보았습니다. 각 물건은 그의 기념비적인 성공, 그가 그녀 없이 꼼꼼하게 구축한 비범한 삶의 조용하지만 웅변적인 증거였습니다. 각 호화로운 품목은 그가 초라한 과거와 황금빛 현재 사이에 세운 거대한 벽의 무거운 벽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더럽고 부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외설적인 부의 위협적인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침입자였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새로운 인물이 극적으로 장면에 등장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집사이자 보안 책임자인 박 집사님이 예정된 휴가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거실로 들어와 눈앞의 기이한 장면에 완전히 석화된 채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는 완벽한 무표정의 전문적인 가면이었던 그의 얼굴이 진정한 충격과 제대로 감추지 못한 불쾌감의 복잡한 표정으로 눈에 띄게 일그러졌습니다. 주인님,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비판적인 눈은 마치 보안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임상적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민준에게서 수진과 아이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경멸과 함께 발음되었고 수진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며 더욱 작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민준을 어떤 복잡함으로부터 그의 가난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의 불편한 잔재로부터 충성스럽게 보호하는 데 헌신한 박 집사님에게 그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존재는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기회주의적인 사기꾼, 주인의 알려진 부와 미망인의 외로움을 계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편리하게 나타난 어두운 과거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박 집사. 민준은 단호하게 들리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입에서 이상하고 거의 초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분들은 내 손님이야. 즉시 손님방을 준비해줘.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방으로. 그리고 주방에 가볍고 영양가 있는 수프, 신선한 닭죽과 다양한 과일을 급히 준비해달라고 부탁해. 서둘러, 제발. 박 집사님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숙련된 시선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주인님. 그는 뻣뻣하고 의례적인 절을 하고 조용히 물러났지만 메시지는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분명했습니다. 그는 성의 완고한 수호자였고 그 의심스러운 침입자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옛 질서, 서연의 기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적대적인 존재는 이미 전기적으로 충전된 분위기에 새로운 무거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하나의 가장 즉각적이고 시급한 필요가 마침내 해결되자 짙은 침묵이 두 어른 사이에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질문들, 조용한 비난들, 그들 사이에 열린 상처처럼 고동치는 과거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하루로 완전히 지친 하나는 수진의 보호적인 품에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강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고 심장은 날카로운 고통과 무서운 매혹의 파괴적인 혼합물이었습니다. 그의 딸, 그의 친딸, 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낯선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는 마침내 압도적인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웅장한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그가 자신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한 삶을 우울하게 사색하던 바로 그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부드러운 가죽 안락 의자에 앉게 하고 자신은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치 갇힌 절박한 동물처럼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는 악의적인 농담처럼 너무나 부적절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는 마치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그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난 당신을 찾지 않았어. 전혀 찾고 있지 않았다고.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억제된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필사적으로 지붕을 안전하게 밤을 보낼 최소한의 장소를 찾고 있었을 뿐이야. 내 딸이 며칠째 아파.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던 비참한 단칸방에서 잔인하게 쫓겨났어. 집주인이 아들에게 그 방이 필요했대. 난 하루 종일 이 태양 아래서 도시를 걸어 다녔어. 수십 개의 문을 겸손하게 두드렸지. 아무도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어. 모두 내 얼굴에 대고 문을 닫았지. 그녀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 흠잡을 데 없는 외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저택을 보고 생각했어.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음식 조금쯤은 없어져도 모를 거야. 그녀는 씁쓸하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마나, 운명의 잔인한 아이러니지, 안 그래? 세상의 수천 개의 문 중에서 하필 바로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될 줄이야. 그녀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잔인한 연타였습니다. 쫓겨남, 굶주림, 아픈 딸. 각 단어는 직접적인 비난이었고 인간으로서의 그의 거대한 실패를 고통스럽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맹세코 몰랐어. 몰랐다고? 그녀는 억눌린 분노로 눈을 번뜩이며 갑자기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물론 몰랐겠지. 당신의 황금성 꼭대기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당신은 완전히 사라졌어, 준아. 당신은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했지. 난 바보처럼 기다렸어. 내가 보낸 수십 통의 절박한 편지들은 모두 주소 불명이라는 잔인한 도장이 찍혀 돌아왔어. 난 몇 달 동안 당신을 찾았고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런데 당신은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고 당신의 빛나는 제국을 건설하고 마치 내가 당신의 옛 가난한 삶에 버려진 쓰레기, 조각인 것처럼 나를 뒤에 남겨뒀지. 12년간의 파괴적인 고통과 원망의 급류가 댐이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난 어렸고 어리석었고 순진했어. 난 당신을 맹목적으로 믿었지.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발견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침을 삼키며 문이 살짝 열린 쪽을 본능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하나가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겁게 떠돌던 질문, 그가 이미 뼛속 깊이 영혼 속에서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뭘 발견했다는 거야, 수진?
그는 목이 쉰 속삭임으로 물었습니다. 말해봐, 아이가 하나가? 그녀는 떨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끝맺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너무 컸고 너무 무거웠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수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축적된 경멸, 10년간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강민준? 그녀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유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는 당신 딸이야. 당신이 기술 세계의 강력한 왕이 되느라 너무 바쁘고 너무 중요해서 존재조차 몰랐던 딸. 구두 확인은 결정적인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민주는 마호가니 책상에 무겁게 기대었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의 딸, 8살짜리 딸. 그가 터무니없이 놓쳐버린 완전한 평생, 비틀거리는 첫걸음, 첫 띠가 빠지는 것, 첫 옹알이, 생일들, 밤의 공포들, 한밤중의 열. 그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재한 아버지였고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유령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정확히 한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수지는 이제 목소리가 갈라지며 마침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계속했습니다. 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당신에게 알리려고 했어. 당신이 나에게 준 모든 번호로 전화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어. 편지, 전보를 보냈지. 아무 소용없었어. 당신은 이미 나를 당신 삶에서 완전히 버렸어. 우리 가족 모두가 내게 증오심으로 등을 돌렸어. 나를 가족의 수치, 창녀라고 불렀지. 집에서 쫓아냈어. 그리고 난 그 애를 완전히 혼자 키웠어. 매일매일 끝없는 밤마다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바닥을 닦고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그 애가 진짜 굶주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굴욕적인 일이든 했어. 그 애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애에게서 빼앗아간 존엄성을. 민주는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고 등을 벽에 기댄 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따라 통제 불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통해 흐릿해진 시야로 수진을, 그와 평생의 기쁨을 나누어야 했던, 그러나 대신 두 사람의 압도적인 짐을 혼자 짊어진 여인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힘,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그녀를 지탱해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고 숨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같은 방에 있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한국어나 다른 어떤 언어로도 그가 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과는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정당화는 한심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그의 재앙적인 실패에 대한 벌거벗고 날것이며 잔인한 진실뿐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집의 현상 유지는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깨졌습니다. 그 호화로운 지붕 아래 피로 맺어졌지만 고통과 잃어버린 시간에 건널 수 없는 시면으로 갈라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충격적으로 딸을 발견한 아버지, 민준, 결코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전사 어머니, 수진, 그리고 자신을 받아준 부유하고 친절한 낯선 사람이 자신이 전혀 몰랐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호화로운 방에서 평화롭게 잠든 순진한 소녀 하나. 민주는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듯 박 집사님이 준비한 손님방 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의 경외심을 가지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부드러운 빛이 그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장면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이집트산 실크 시트, 침대에서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화 속 섬세한 공주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녀의 삶이 잔인한 악몽이었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확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 속의 괴물, 여주인공을 버린 악당이었습니다. 잠자는 미지의 딸을 바라보며 그의 고통받는 영혼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질문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고통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는 그녀에게 성 전체를 줄 수 있었지만 진정한 가정을 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은쟁반에 세상 전체를 줄 수 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되는 방법, 그녀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강민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길은 압도적인 죄책감, 정당한 원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연약하고 거의 불가능한 먼 희망의 위험한 지뢰밭이었습니다. 민준의 저택은 이전에는 자초한 고독의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은 감정, 의미심장한 시선, 웅변적인 침묵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공기는 12년간의 해결되지 않은 역사, 깊은 상처, 그리고 호화로운 방들을 배회하는 실제 물리적인 존재감을 가진 듯한 만져질 듯한 죄책감에 숨막히는 무게로 끊임없이 짙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호화로운 지붕 아래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행성에 거주하며 작고 연약하고 겁에 질린 같은 별 하나를 조심스럽게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스럽고 초현실적인 동화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구름 같은 침대에서 그녀가 살았던 모든 비참한 집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개인 방에서 정신없이 깨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쇼핑몰에 접근할 수 없는 진열장에서만 보았던 새롭고 비싼 장난감들,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마법에 걸린 숲처럼 보이는 넓은 정원, 그리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마법으로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거대한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집의 신비한 주인이었던 슬픈 눈에 친절한 남자 사이의 끊임없는 전기적인 긴장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루 3번 따뜻한 음식의 멋진 냄새와 매일 밤 깨끗한 시트의 위안이 되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겨우 8살짜리 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결핍을 겪어온 아이에게 그것은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에게 저택은 숨막히는 황금 세장이었습니다. 각 터무니없는 사치품, 벽에 걸린 각 값비싼 예술작품은 민준이 그녀 없이 꼼꼼하게 구축한 비범한 삶, 이제 그들을 갈라놓은 거대한 사회적 시면에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상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물기로 동의했지만 오직 전적으로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하나를 위해서. 그녀의 상처 입은 자존심은 뚫을 수 없는 갑옷이었고 그녀는 거의 군대 같은 방어적인 위험으로 거대한 집을 돌아다니며 생존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그녀에게 제공되는 미식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잘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날을 딸과 함께 손님방에 고립되어 그녀를 숨막히게 하고 위협하는 과시적인 부유함 속에서 의도적으로 안전한 정상성의 작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감사는 그녀에게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남자에 대해 느끼는 깊고 정당한 원망과 끊임없이 힘겨운 내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준에게 그들의 존재는 동시에 심리적인 고문이자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텅 빈 복도를 울리는 하나의 수정 같은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가 어리석게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린 소중한 세월에 대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인식으로 그의 심장은 조금씩 더 부서졌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마치 불안한 10대처럼 딸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최고의 아동복 매장에서 가장 예쁜 옷을 샀지만 그와 소녀를 갈라놓은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침묵과 수줍은 두려움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강렬한 시선에 담긴 깊은 망설임과 제대로 감추지 못한 고통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그에게 수줍어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준이 삼촌, 절박하게 필요할 때 그들을 받아준 착하고 관대한 남자였지만 아빠라는 마법의 단어는 온 우주만큼이나 멀었습니다. 시면이었습니다. 수진과의 불가피한 상호작용은 훨씬 더 복잡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짧고 엄격하게 기능적이었으며 항상 하나의 실제적인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결코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너사하리사가서 허즈우비스마있다. 아이가 기침에 특정한 약이 필요해요. 수진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준 새 사립학교 교복이 한 사이즈 너무 커요. 그녀는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고치고 싶어 필사적으로 자신이 완벽하게 숙달한 유일한 언어인 돈으로 모든 것을 고치려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즉시 국내 최고의 소아과 의사들, 소아폐렴 전문가, 저명한 영양사를 하나를 위해 고용할 거야. 그는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과정이든 등록시켜 줄 수 있어, 수진.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게 뭐야? 대학? 미술? 당신은 항상 재능이 있었잖아. 당신 자서는 필요 없어, 강민준.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잘랐습니다. 나는 오직 내 딸을 위해, 그녀의 안전을 위해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괜찮은 직장과 최소한 살기에 적합한 곳을 구하는 대로 우리는 여기서 떠날 거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들을 다시 잃을, 그들이 그의 삶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실제적인 위협은 민준에게 끊임없이 마비시키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그들을 무력이나 돈으로 거기에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 그리고 그는 그들이 빠졌던 시면의 실제 깊이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강하고 유능한 여자인 수진이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절망의 지경에 이르렀을까?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러한 긴급한 이해의 필요에 이끌려 그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할 때 항상 하던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매우 평판이 좋고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진 사설 탐정기관을 조용히 고용했습니다. 임무는 섬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치매적인 감시 없이, 사생활 침해 없이 지난 9년간의 수진의 발자취를 꼼꼼하게 되짚는 것, 단지 공공기록의 신중한 조사, 옛 이웃 및 전 동료들과의 정중한 인터뷰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의 여정에 대한 완전한 지도가 필사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조사가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집안의 갈등은 새롭고 강력한 전투원인 충성스러운 집사 박 집사님을 얻었습니다. 민준의 고인이 된 아내 서연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 남자는 수진과 하나의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도착을 낭만적인 재회나 두 번째 기회로 보지 않고 신성 모독적인 모독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기억, 확립된 질서, 그리고 그 집의 전통적인 안정성의 자칭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그의 경험 많고 의심 많은 눈에는 혼돈 그 자체였고, 그의 보수적인 의견으로는 확실히 묻혀 있어야 할 가난하고 복잡한 과거의 불편한 유물이었습니다. 그의 적대감은 미묘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항상 수진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녀가 사기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특별한 억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민준과 서연이 웃고 있는 액자 사진을 수진이 자주 지나가는 전략적인 장소에 우연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시각적인 상기물이었습니다. 민준과의 그의 겉보기에는 순진한 대화는 조심스럽게 위장된 도끼 있는 비꼼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 사모님은 거실 꽃에 대한 취향이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셨죠, 주인님. 그는 수진이 근처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여기에 노란 튤립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무 흔하고 저속하다고 하셨죠. 잠재적인 메시지는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당신은 이 세련된 장소에 속하지 않아. 어느 날 밤 긴장이 이미 견딜 수 없을 정도였을 때 그는 개인 사무실에서 민준에게 직접 맞섰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님, 박 집사님은 평소의 복종과 순수한 강철의 기묘한 혼합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봉사 후에 제가 당신께 드리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제 심각하고 진정한 우려를 표현해야겠습니다. 민준은 읽는 척하던 서류에서 지친 눈을 들었습니다. 계속하게, 이 사람들의 존재가 그토록 힘들게 지은 이 집의 일상과 평화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서연 사모님께서 이 집을 그토록 정성스럽고 세련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는 계산된 잠시 멈춤을 가졌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잔인하게 속고 있지 않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십니까? 주인님께서 미망인이시고 취약하고 외로우신 바로 지금 편리하게 나타난 과거의 여자, 누구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와 함께 너무 잘 짜여진, 너무 편리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정교합니다, 주인님. 그만해, 박 집사. 민준은 책상을 치며 격렬하게 폭발했고 분노가 마침내 그의 평소의 평정심을 지배했습니다. 수지는 사기꾼이 아니야. 그리고 아이는 내 딸이야. 그 애 눈을 보고 진실이 뻔하지 않다고 말해봐. 그는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여기 머물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최대한의 존경과 경의로 대해야 해. 절대적으로 분명한가?
박 집사님은 폭탄 선언과 평소 통제되던 주인의 억제되지 않는 분노에 충격을 받아 눈에 띄게 물러섰습니다. 반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주인님. 그는 뻣뻣한 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경험 많은 눈에서 집사의 충성심이 실제로 자신에게가 아니라 옛 질서, 서연의 신성한 기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 새로운 단계에서 동맹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장애물, 자신의 성벽 안의 스파의 실수를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2주간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첫 번째 불안한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고 비참한 투쟁의 삶의 고통스러운 조각들이었습니다. 비밀 보고서는 수년간의 수진의 직업을 꼼꼼하게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6개월 만에 파산한 대중식당의 웨이트리스. 하나의 심각한 병으로 3일 연속 결근해야 했던 탓에 즉시 해고된 삼류, 호텔의 청소부. 그 3일이 그녀의 직장을 잃게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착취적인 소규모 지역 의류 공장의 하청 재봉사. 비참한 주소들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시끄럽고 더러운 하숙집에서 빌린 작은 방들의 우울한 연속. 각 방은 이전보다 점차 더 가난하고 위험해지며 타락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외로움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녀를 쫓아낸 후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 실제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표류하는 외로운 섬이었고 자신과 딸을 최소한 절대적인 비참함의 선 위로 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각 페이지는 민준의 이미 찢어진 마음의 새로운 고통스러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하나가 최소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굶었던 날들, 지치는 이중 근무, 매일의 굴욕에 대해 읽으며 별이 빛나는 레스토랑에서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 국제회의를 위한 빈번한 1등석 여행,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치품에 무심코 썼던 돈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두 평행한 삶 사이의 잔인한 불협화음은 너무나 격렬하고 너무나 외설적이어서 그를 육체적으로 메스껍게 만들었고 토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그녀를 필사적으로 그의 문 앞으로 이끈 완전하고 결정적인 붕괴를 설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조사관 푸르타도라는 이름의 신중하고 전문적인 남자가 조용한 서재에서 민준 앞에 정중하게 앉았고 두꺼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준 회장님, 그는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발견한 것은 특히 충격적입니다. 민준은 긴장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계속하게.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 수진 씨의 최종적인 몰락은 정확히 6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힘든 삶에서 최고의 직업처럼 보이는 것을 얻었습니다. 미듬 텍스타일이라는 작지만 존경받는 유니폼 공장에서 전문 재봉사로 고정직을 얻었습니다. 월급은 그녀의 기준으로 괜찮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안정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민주는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평화와 존엄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전 푸르타도는 목소리가 어두워지며 계속했습니다. 하늘 텍스타일이라는 훨씬 더 큰 대기업에 의해 미듬 텍스타일이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에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경영진은 비용 최적화 및 구조, 조정이라는 공격적인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천천히 얼어붙기 시작했고 끔찍한 예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늘 텍스타일은 대규모 해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목록에는 더 높은 퇴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모든 직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바로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월급이 없자 그녀는 빚지고 있던 2개월치의 밀린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완고한 남자는 아무런 동정심 없이 그녀를 합법적으로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내몰았고 갈 곳이 전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흔했고 현대 기업 세계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또 다른 잔인한 예였습니다. 하지만 퍼즐에는 아직 빠진 조각이 있었고 비극을 민준에게 견딜 수 없는 개인적인 악몽으로 바꿀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의 주인은 누구지? 하늘 텍스타일은
민주는 물었지만 그의 영혼의 어둡고 겁에 질린 일부는 이미 답을 알고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푸르타도는 눈에 띄게 망설이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상세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열어 윤이 나는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기업 조직도였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국보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하늘 텍스타일을 포함한 여러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보그룹 위, 기업 먹이 사슬의 절대적인 꼭대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익숙한 로고가 있었습니다. MJ테크 민준의 회사, 그의 회사, 그의 제국. 그는 종이를, 자신의 이름이 그 거대한 권력 구조의 꼭대기에 인쇄된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비되었습니다. 그 구조의 가장 낮고 보이지 않는 기반에서 그가 사랑했던 여인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공기가 그의 폐에서 격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호화로운 방이 통제 불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바로 그 자신. 그는 12년 전 먼지 나는 버스터미널에서 그녀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채 매일매일 그녀를 계속 버리고 상처 입히고 파괴해 왔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 전략적 인수, 점점 더 커지고 외설적인 이익을 향한 그의 끊임없는 기업적 추구. 그가 아마도 비핵심 자산 구조, 조정에 대한 5분짜리 회의에서 무심코 승인했을 경영 결정이 수진의 이미 힘든 삶의 마지막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 과거의 고통스러운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 현재의 파멸에 대한 무의식적이지만 여전히 책임 있는 설계자였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고 거대한 창문으로 가서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가 행복하게 다채로운 나비를 쫓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깊이 사랑하기 시작한 순수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직장과 집을 말 그대로 앗아간 돈으로 산 정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웃는 순진한 소녀. 그가 이전에 느꼈던 죄책감은 그림자였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은 어둡고 깊고 무한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쉴 수 없이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시는 단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종 평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잔인한 역사, 자신의 행동에 의해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먼 과거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의 사랑 이야기에서 괴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였습니다. 진실은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자 필요한 해독제였습니다. 민준에게, 자신의 회사가 수진에게 치명적인 마지막 타격을 가한 무의식적인 무기였다는 충격적인 발견은 그의 죄책감의 절대적인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유령처럼 배회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조사관의 상세한 보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처럼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눈부신 성공과 쟁취한 권력을 상징했던 그의 회사 로고, MJ테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이제는 단지 자신의 무의식적이지만 실제적인 잔인함에 지울 수 없는 문장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수진의 먼 과거의 성가신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비극의 완전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녀를 버린 남자이자 몇 년 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지막 안정의 기회를 파괴한 남자. 고통은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이어서 역설적으로 이상하고 차갑고 수정 같은 평온함으로 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공황은 철통 같은 결의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한 변명이나 쉬운 돈을 통한 어설픈 보상 시도를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은 가장 어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길뿐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완전한 고백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자신과 하나를 손님 방에서 일종의 자발적이고 위험 있는 망명 상태로 유지하며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식탁에서 불편한 침묵 속에서 식사할 때만 나왔습니다. 완고한 집사 박 집사님은 사냥매의 꿰뚫는 시선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관찰했고 그들의 모든 몸짓은 그의 보수적인 마음속에서 조용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의 심리적 냉전 캠페인을 강화한 듯 집의 정교한 음향 시스템에 서연 사모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클래식 음악, 쇼팽, 드뷔시, 모차르트를 틀었습니다. 옛 질서에 끊임없는 음향적 상기물이었습니다.
민주는 하나가 장난감방, 그가 급하게 꾸미게 한 비싼 인형 수입 조립 블록, 그리고 소녀가 아직 정확히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모르는 교육용 게임으로 가득 찬 방. 전체에서 정신없이 행복하게 놀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고 수진에게 서재에서 그와 함께 앉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왔지만 불신이 모든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 주위에는 자존심이라는 보호 갑옷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뭐야 강민준? 그녀는 지친 듯 물었고 방어적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양심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내가 받아주길 바라는 또 다른 비싼 선물이야.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작업 책상 맞은편에 편안한 안락 의자를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뻣뻣하게 앉았을 때 그는 놀랍게도 그의 전통적인 권력과 권위의 위치인 당당한 책상 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안락 의자에 겸손하게 앉아 경기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억만장자와 하녀가 아니라 두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의 커피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수진.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깊이 이해해야 했어. 상황이 이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아야 했어. 뭘 이해한다는 거야? 그녀는 씁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삶이 잔인하게 힘들다는 걸. 그건 아무에게도 비밀이 아니야. 아니,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유니폼 공장에서 마지막 직장을 잃은 구체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야. 믿음 텍스타일. 수지는 진심으로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이름까지 알아? 이제 모든 걸 알아, 수진. 그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피로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마침내 좋은 직장이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감을 가졌다는 걸 알아. 당신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아. 그는 고통스러운 잠시 멈춤을 가졌고 남은 모든 용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공장이 하늘 텍스타일이라는 더 큰 대기업에 인수되었고 그들이 차갑고 계산적인 기업 구조, 조정으로 당신과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을 해고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 그는 떨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젯밤까지 내가 몰랐던 것, 나를 완전히 파괴했던 것은 당신의 삶을 망친 그 대기업의 진짜 주인의 이름이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단 한 장의 문서, 조사관이 그에게 보여준 기업 조직도 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그것을 돌렸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워하며 몸을 기울여 계층 구조 상자의 이름들을 귀에 깊게 읽었습니다. 하늘 텍스타일, 국보 홀딩스, 그리고 절대적인 꼭대기, 먼 신처럼 모든 권력 구조를 지배하는 MJ테크의 틀림없는 로고. 그녀는 로고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권력도 기업의 자부심도 아닌 너무나 깊고 진정한 수치심과 고통이어서 거의 육체적인 죄책감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강렬한 증오가 흔들리고 떨리며 점차 절대적인 충격과 운명의 잔인함에 대한 쓰라리고 고통스러우며 거의 아이러니한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단지 지치고 황폐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었구나. 그냥 신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었어. 다시 모든 순간 당신이었어. 몰랐어, 수진. 그는 목이 메어 완전히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신성한 기억을 걸고 하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컨대 몰랐어. 내게는 그저 분기별 인수 보고서에 있는 하찮은 이름 하나, 어떤 이사가 일상적인 임원회의에서 아마도 5분 만에 나에게 제시한 2차 자산 구조 조정이었을 뿐이야.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도 모른 채 2번 생각하지도 않고 승인했어. 그는 떨리는 손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는 죄책감의 무게로 구부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지막 존엄하게 일어설 기회를 파괴했고 나는 심지어 몰랐어. 인간적인 세부 사항을 알려고 신경 쓰지도 않았지. 그냥 스프레드시트의 숫자였을 뿐이야. 그냥 운영 효율성. 진정한 눈물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2년 전 그 빌어먹을 버스터미널에서 당신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수진, 나는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매일 당신을 계속 버리고 상처 입히고 파괴해왔어. 기업 성장, 전략적 인수, 점점 더 커지는 이익을 향한 나의 강박적이고 맹목적인 추구. 이 모든 것에는 내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인간적인 대가가 따랐어. 그리고 당신이 그 대가를 치렀지. 당신과 하나가. 충격적인 재회 이후 처음으로 수지는 그가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 것을 보았습니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억만장자도 아니고 그녀를 버린 차가운 배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 청년, 준이가 길을 잃고 자신의 진정한 후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취약하고 그토록 인간적인 것을 보는 것은 천천히 그녀의 보호적인 분노를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감정적 방패였던 깊은 원망은 점차 이상하고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정, 날카로운 연민의 한 조각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박 집사님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황금 세장은 그녀의 극심한 가난의 세장만큼이나 현실적이고 감옥 같았습니다. 둘 다 자신도 모르게 만든 환경의 죄수였습니다. 고개 들어 강민준,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억제되었지만 이전의 부식성 독은 없었습니다. 자기 연민과 눈물은 부서진 것을 절대 고치지 못할 거야. 그의 잔인한 고백이 그들 사이의 거대한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영원히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파괴적인 정직함, 그의 가장 깊고 변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는 그들을 갈라놓았던 거대한 얼음, 벽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얇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백의 날부터 민주는 전술을 급격히 바꿨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정 같은 명료함으로 돈이 자신이 만든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며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답은 시간이었습니다. 무한한 인내심, 그리고 끊임없는 존재감. 그는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훨씬 더 가치 있고 무서운 것, 즉 자기 자신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채로운 장난감 방에서 몇 시간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게 그녀를 위협하고 물러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거기에 존재했습니다.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는 아늑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복잡한 퍼즐을 맞추거나 스케치북에 어색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예술적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인형과 다채로운 블록으로 성을 짓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필연적으로 자연스러운 어린이다운 호기심이 수줍음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조심스럽게 엿보기 시작했고 목을 쭉 뺐습니다. 기억에 남는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뭐 그려요? 그녀는 수줍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이에요? 민주는 심장이 말 그대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고 빨라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개처럼 보이는 것 같아. 하나는 아마추어적인 그림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는 웃었습니다. 수정 같고 순수하며 완전히 자발적인 웃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소리였습니다. 토끼 귀를 가진 웃기는 악어 같아요. 그녀는 작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 사이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저택을 천상의 음악처럼 울렸습니다. 그 마법 같은 날 이후 신성한 그림 그리기 의식은 매일에 깨뜨릴 수 없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고 불균형한 동물들을 그렸고 그녀는 정직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솔직한 의견을 내놓았고 8살짜리 미술 평론가의 권위로 그의 선을 수정했으며 그가 창조한 불가능한 동물들에 대해 정교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지어냈습니다. 이 소중하고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그는 위협적인 억만장자나 생물학적으로 부재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토끼 귀를 가진 우스꽝스러운 악어를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친절하고 어색한 친구 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안락 의자에서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속의 짙은 얼음은 딸의 진정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박 집사님과의 심리전은 위험할 정도로 격화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집사는 민준이 침입자들과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분명히 보고 더욱 적대적이고 수동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한밤중에 하나에게 줄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지러 거대한 부엌으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박 집사님이 식료품 저장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순수한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미영 씨. 이 여자, 이 뻔뻔스러운 기회주의자 때문이에요. 그녀가 침입한 이후로 집이 예전 같지 않아요. 서연 사모님의 신성한 기억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어요. 그분은 눈이 멀었어요. 조종당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그녀가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누군가 그분의 눈을 뜨게 해야 해요. 수지는 굴욕감이 산처럼 속에서 고통스럽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재빨리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원치 않는 침입자, 그 완벽한 집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 한때 그의 합법적인 아내였던 존경할 만한 여인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도끼 있는 의심이 그녀의 결심을 잠식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가 몇 년 전 그녀에게 잔인하게 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극적인 전환점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한밤중에 걱정스러운 고열로 깨어났습니다. 수지는 3일 연속으로 딸의 침대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차가운 찜질을 번갈아 하고 강박적으로 천을 확인하며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그녀가 부엌에서 떨리는 손으로 약초차를 준비하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절대적인 피로로 깊고 붉었습니다. 당신은 급히 쉬어야 해요, 수진. 그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제발 제가 몇 시간 동안 아이 곁에 있을게요. 당신도 병나겠어요. 바로 그 순간 박 집사님이 평소의 군대 같은 효율성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가정 주치의는 이미 호출되었습니다, 주인님. 정확히 2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는 그리고 천천히 수진에게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은 제대로 감추지 못한 귀족적인 불쾌감에 흠잡을 데 없는 가면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처음부터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았다면 지금처럼 만성적으로 아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안정적인 일과와 진정으로 건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 아니라 잔인한 암시는 절대적으로 분명했습니다. 잘못은 그녀에게 있었다. 그녀의 가난과 불안정의 삶 때문이었다.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부적절함 때문이었다. 그것은 민준에게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박 집사님에게 불공평한 온 세상에 대해 느꼈던 축적된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입 닥쳐, 박 집사. 그는 대리석 부엌을 통해 격렬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천둥처럼 외쳤습니다. 즉시 박 집사님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아 창백해지며 물러섰습니다. 충성스러운 봉사의 모든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통제불능인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전혀 없어. 민주는 위협적으로 다가가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잔인한 세상이 비겁하게 등을 돌렸을 때 8년 동안 혼자서 이 아이에게 영웅적으로 베푼 적절한 보살핌에 대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그는 집사와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걸어갔고 그의 온몸은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완전히 분명히 해두자. 이곳은 더 이상 서연의 집이 아니야. 이곳은 수진과 내 딸 하나의 집이야. 그들은 이제 내 가족이야. 유일하게 중요한 가족. 과거는 확실히 끝났어. 미래가 시작됐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만약 당신이 그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절대적인 존경으로 대할 수 없다면 당신이 수년 전에 들어온 그 문은 당신의 퇴장을 위해 완전히 열려 있어. 영구적으로. 문에서 마비된 채 장면을 지켜보던 수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열정적인 변호, 그 공개적인 선언. 내 딸, 이제 내 가족. 그는 그녀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그의 과거의 완고한 수호자 앞에서, 그의 옛삶의 대표자 앞에서 그는 그녀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처럼 창백하고 완전히 패배한 박 집사님은 단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주인님.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권위는 먼지로 사라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밤, 경험 많은 의사가 와서 하나를 적절하게 치료한 후 열은 마침내 점차 내렸습니다. 소녀는 평화롭게 잠들었고 차분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러 조용히 방에 들어갔고 수진이 여전히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안락 의자에 앉아 마치 수호자처럼 딸의 잠을 사랑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단지 아이의 부드럽고 규칙적인 숨소리, 세상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지는 마침내 그를 직접 쳐다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박 집사님에게 한 말 때문에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난 그냥 절대적인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유리처럼 깨지기 쉽지만 절대적으로 실제적인 새로운 평화가 그들 사이에 부드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공허한 약속이나 쉬운 돈이 아닌 방어의 구체적인 행동, 진정으로 공유된 보살핌, 상호 취약성을 통해 천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를 보았고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평소의 분노는 슬프고 깊은 호기심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왜 그랬어, 준아? 그녀는 12년 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 진짜 이유가 뭐였어? 그 질문은 마침내 그들 사이에 마지막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민주는 다른 안락 의자에 무겁게 앉았고 그의 지친 얼굴은 램프의 희미하고 부드러운 빛에 비추어졌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위한 싸움은 이제 모든 가능한 고백 중 가장 어려운 것, 즉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에 대한 잔인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겁쟁이였기 때문이야, 수진. 그는 낮고 거의 고통스러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진정한 대답이야. 내가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설명은 그저 한심한 변명일 뿐이야. 그는 일어나서 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체적인 움직임이 어려운 말들이 나오도록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그 작은 마을을 떠났을 때 나는 말 그대로 굶주린 소년이었어.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성공에, 존경에,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증명할 진짜 기회에. 그리고 서울은 그 절박한 굶주림을 먹고 사는 거대한 괴물이야. 나는 머리부터 뛰어들었어, 수진. 낮에는 강박적으로 공부하고 밤에는 지치도록 일하고 밤에 3시간씩 제대로 잠을 못 잤어.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 모든 작은 승리, 모든 우수한 성적, 상사의 드문 칭찬. 나는 생각했지. 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는 멈춰 서서 창문 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천천히 괴물이 나를 통째로 삼키기 시작했어. 성공은 강력한 마약이야, 수진.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할 거야. 오를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마다 내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주었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영혼을. 당신의 편지들. 처음에는 어둠 속에 내 등대였어. 나는 그것들을 강박적으로 읽고 또 읽었고 그것들은 내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지. 하지만 그 후 그것들은 나의 커져가는 실패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물이 되기 시작했어. 각 편지는 내가 점차 깨고 있는 약속에 대한 조용한 요구였지. 그리고 나는 내 깊은 비겁함 속에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 나는 그냥 답장을 멈췄어. 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은 오래고 깊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네가 나 없이 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것은 나 자신의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그리고 그때 나는 내 고인이 된 아내 서연을 만났어. 그녀는 내가 되어버린 것과 똑같았어. 야심차고 집중하고 무자비했지.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랑을 하지 않았어, 수야. 온 세상을 불태울 것 같은 그런 젊은 사랑 말이야. 우리의 관계는 차가운 파트너십, 상호 보완적인 야망에 계산된 융합이었어. MJ테크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어. 왜냐하면 가슴에 뚫린 거대한 구멍,
내 이름이 새겨진 구멍에 집중하는 것보다 스프레드시트와 주식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무한히 더 쉬웠기 때문이야. 그는 다시 앉았고 그의 몸은 감정적인 탈진으로 무거웠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수진. 난 하루도. 너는 내 개인적인 유령, 나의 끊임없는 출몰이 되었지. 모든 중요한 회의에서, 모든 호화로운 저녁 식사에서, 모든 직업적인 성취에서 내 머릿속에는 끈질긴 목소리가 속삭였어. 수는? 그녀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너를 사랑했을 때의 나였던 그 소년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오늘날의 내가 되었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은 그 가난한 소년, 그 준이가 내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나은, 더 정직하고 더 인간적인 남자였다는 거야. 조용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깊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야. 내 신성한 약속을 깬 것이 부끄러웠어. 내가 변해버린 차가운 남자가 부끄러웠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끄러움이 내 사랑보다 더 컸어. 나는 약했어. 겁쟁이였지. 그리고 내가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 잔인하고 완전히 정직하며 고통스러운 고백이 구름처럼 그들 사이에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들었지만 배신당한 눈은 마치 신성한 것처럼 각 단어를 기록하고 흡수했습니다. 충격적인 재회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강력한 억만장자나 그녀의 삶을 파괴한 배신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려운 길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이기려던 괴물에게 잡아먹힌 취약한 청년 준이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보호막이었던 그녀의 분노는 마침내 물에 소금이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깊지만 파괴적이지 않은 슬픔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슬픔, 그들이 함께 가질 수 있었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슬픔, 그들을 그 조용한 방으로 이끈 인간적인 실수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용서할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말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더 큰 의미가 있고 문을 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잠 좀 자야겠어, 준아. 완전히 지쳤잖아. 그것은 진정한 보살핌의 작은 제스처였습니다. 심연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진짜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연약한 평화는 잔인하게 짧았습니다. 그들이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위기는 훨씬 더 격렬하고 무서운 공격을 위해 조용히 재편성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솔직한 대화 이틀 후 하나의 열은 무섭게 복수심을 품고 돌아왔다. 더 강하고 더 끈질기고 더 공격적이었다. 이전에는 단지 졸려했던 소녀가 이제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낮게 신음하고 호흡은 빠르고 위험할 정도로 얕았으며 얼굴은 너무 붉었다. 민준이 급히 저택으로 부른 저명한 소아과 의사 최 박사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커져가는 우려 속에서 그녀를 진찰했다. 이건 단순한 흔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는 청진기를 목에서 떼며 민준과 수진에게 심각하게 말했다. 가장 강한 해열제에도 열이 제대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폐청진 소리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공격적인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며 진행 상태로 보아 이미 위급한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딸깍 소리와 함께 가방을 닫았다.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집에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병원 장비가 필요합니다. 공포가 전면적인 힘으로 돌아왔다. 차갑고 마비시키며 본능적이었다. 입원이라는 단어는 수진의 마음속에서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고 즉시 과밀한 공공병원, 끝없는 대기줄, 만성적인 자원 부족, 폭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무서운 유령들을 되살렸다.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병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될 거야. 민주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즉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자체도 제대로 감추지 못한 공포로 눈에 띄게 가득 차 있었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정신없는 시간 동안 그들은 국내 최고급 어린이 병원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있었다. 환경은 터무니없이 호화로웠고 병원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 같았다. 고급 목재, 벽에 걸린 예술작품, 평면 TV, 가죽 소파. 하지만 모든 위협적인 의료기기, 깜빡이는 전자 모니터, 정맥 주사 라인, 끊임없이 울리는 짜증나는 경고음는 상황의 극심한 심각성을 잔인하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하나는 즉시 최신 정맥 항생제의 공격적인 투여를 받았지만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몸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열은 위험하게 오르락내리락했고 호흡은 여전히 힘들고 얕았으며 입술은 약간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민준과 수지는 단 한순간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비시키는 공포로 완전히 뭉친 부모 한 쌍, 완벽하게 동기화된 팀이 되었다. 그는 복잡한 모든 물류를 강박적으로 처리했다. 의사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업데이트를 요구했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했으며 2차, 3차 의견을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그녀는 필수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돌보았다. 하나의 작고 뜨거운 손을 잡고 항상 그녀를 진정시켰던 자장가를 낮게 불렀고 열이 나는 이마에 정성스럽게 젖은 수건을 얹었으며 사랑과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병원의 길고 무거운 한밤중의 침묵 속에서 모니터의 규칙적인 경고음만이 압도적인 침묵을 깰 때 그들은 이야기했다. 수지는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혼자 걸었을 때 비틀거리며 웃었던 것, 브로콜리를 먹기 싫어하며 극적인 표정을 짓던 사랑스러운 고집, 무서울 때 너무 꽉 껴안아 마치 엄마와 하나가 되려는 듯한 특별한 방식, 그리고 민주는 그가 어리석게 놓쳐버린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며 동시에 커져가는 사랑과 깊은 후회로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차례로 자신의 잊혀진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너무 일찍 탈진으로 잃은 아버지에 대해, 그와 수진이 어떻게 같은 부서진 영혼의 두 반쪽이었는지에 대해, 고통스러운 과거와 불확실한 현재는 더 이상 고통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이야기인 복잡한 테피스트리의 다채로운 실처럼 미묘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주요하고 무서운 위기는 끝없는 세 번째 밤에 찾아왔다. 심장 모니터 중 하나가 날카롭고 절박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어떤 부모도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소리였다. 하나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며 위급한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팀 전체가 방으로 달려들어 그들을 옆으로 밀쳤다. 우악! 지금 당장 소아 중환자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수석 의사가 긴급하게 외치며 이미 하나의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있었다. 왼쪽 폐가 부분적으로 허탈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방 밖으로 병원의 차갑고 비인간적인 복도로 밀려났고 하나의 작은 침대는 중환자실을 향해 급히 옮겨졌다. 달려가는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 중환자실의 무거운 문이 그들 앞에서 확실히 닫혔고 물리적인 장벽이 그들을 딸과 잔인하게 갈라놓았다. 뒤따른 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중환자실 대기실은 현대적인 연옥이었다. 매 순간은 고통스러운 영원이었다. 매 초는 시간처럼 기어갔다. 그 순간에 적합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조용하고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뭉쳐 있었다. 무력감은 완전하고 파괴적이었다. 민준의 외설적인 돈, 그의 모든 기업적 권력, 그의 모든 인맥, 모든 것이 그의 8살짜리 딸의 생명의 무서운 연약함 앞에서는 완전히 쓸모없었다. 마침내 무너진 것은 수진이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영웅적으로 유지해왔던 초인적인 통제력, 모든 것을 이겨내게 했던 흔들리지 않는 힘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격렬하고 깊은 울음이었고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소리가 나왔다. 대기실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순수한 고통의 신음이었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내가 더 일찍 의사에게 데려갔어야 했어. 돈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내가 애를 아프게 놔뒀어. 내가 보호하지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민주는 그녀의 찢어지는 고통을 보고 자신의 고통이 그녀를 보호하고 위로하려는 맹렬하고 원초적인 필요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처음처럼 어색한 포옹이 아니라 절박하고 강하고 완전한 포옹이었다. 그는 그녀를 힘껏 끌어당겨 그녀가 그의 어깨에 마음껏 울게 하고 그녀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시게 했다. 내 잘못 아니야, 수야. 그는 예대칭을 다정하게 쓰며 그녀가 부서질 것처럼 잡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반복해서 속삭였다. 내 잘못 아니야. 절대 아니었어. 너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녀를 살렸어.
너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의 영웅이었어. 잘못은 오직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 가장 필요할 때 너희 둘을 돌보지 못한 나에게 있어. 난 그 애를 잃을 수 없어, 준아. 그녀는 그의 셔츠를 힘껏 잡으며 필사적으로 울었다. 그 애는 온 세상에서 내가 가진 전부야. 그 애는 내가 평생 한 유일하게 좋은 일이야. 만약 그 애가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 애를 잃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강요한 철통 같은 확신으로 말했다. 그녀에게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확신을 전달하려 애쓰며. 와다쉐, 그 애는 강해, 수야. 엄마처럼 강해. 싸워서 이길 거야. 약속할게. 그 꽉 조인 포옹 속에서,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죽음에 편재하는 공포 속에서 그들 사이의 마지막 방어벽은 완전히 무너져 먼지가 되었다. 더 이상 민준과 수진, 억만장자와 전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더 이상 준이와 수, 10대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완전히 겁에 질린 아버지와 어머니였고, 격렬한 폭풍 속에서 유일한 두 난파선처럼 필사적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들의 동맹은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계약이나 고백이 아닌 가장 견딜 수 없는 상실에 대한 공유된 공포로 확실히 봉인되었다. 수석 의사가 마침내 몇 시간 후 대기실 문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고, 흰 가운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으며 안경은 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즉시 헤어져 일어섰고 숨을 참으며 서로의 손을 고통스럽게 꽉 잡았다. 해냈습니다. 최 박사님은 지친 목소리였지만 틀림없는 안도의 흔적을 담고 말했다. 힘든 의학적 싸움이었습니다. 감염은 매우 심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왼쪽 폐에 응급 배액수를 시행해야 했고 흉관을 삽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술과 항생제에 잘 반응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아이입니다. 아시죠?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점차 상승하며 안정되고 있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지났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안도의 물결은 너무나 격렬하고 압도적이어서 거의 그들을 육체적으로 쓰러뜨릴 뻔했다. 수지는 병원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이제 순수한 감사와 형언할 수 없는 안도로 울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주는 벽에 무겁게 기대었고 다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으며 지난 몇 시간의 지옥 같은 시간 동안 2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마침내 소아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튜브, 전선, 깜박이는 모니터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인큐베이터 안에 하나를 보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은 일정하고 최면적인 리듬으로 오르내렸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살아있었다. 그들은 인큐베이터 유리를 통해 딸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호화로운 저택, 수십억 원짜리 회사, 적대적인 집사들이 있는 바깥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우주는 그 작은 유리와 모니터 공간 안에 담겨 있었다. 끔찍한 위기는 그들을 견딜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 시면의 벼랑 끝으로 몰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을 갈라놓았던 원망과 자존심의 다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그들은 과거에 의해 부서지고 갈라진 두 사람으로 그 병원에 들어갔다. 그들은 공포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공유된 미래의 신성한 약속으로 뭉친 진정한 가족으로 그곳을 나왔다. 2주 후 하나의 퇴원은 시련의 끝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그들의 남은 삶의 진정한 첫날이었다. 소녀는 더 이상 임시 손님이나 용납되는 침입자가 아니라 이제 합법적으로 그녀의 것이 된 왕국의 절대적인 공주로서 저택으로 돌아왔다. 심각한 병은 그녀의 몸을 눈에 띄게 연약하게 만들었고 회복은 무한한 인내심과 끊임없는 보살핌을 요구하는 느리고 섬세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매일의 보살핌 속에서 잿더미에서 갓 태어난 그들의 가족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숨쉬는 법을 배웠다. 민주는 이전에 오직 사업에만 쏟았던 것과 같은 강박적인 강도로 아버지 역할에 몰두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간 예정된 모든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 MJ테크에서의 그의 경영 책임의 90%를 신뢰할 수 있는 이사들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저택을 딸을 위한 진정한 회복센터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천을 정확하게 재는 법, 정확한 시간에 약을 주는 법, 영양사가 특별히 추천한 영양가 있는 과일죽을 준비하는 법을 끈기 있게 배웠다.
이전에는 오직 기업 보고서와 긴급 이메일로만 채워졌던 밤들은 이제 하나가 평화롭게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전적으로 할애되었다. 그는 마법에 걸린 세계, 용감한 용과 친절한 요정에 대해 읽어주었다. 그리고 읽어주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 애썼고 결코 되지 못했던 영웅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수지는 처음에는 이 급진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조심성으로 지켜보았다. 8년 동안 딸의 유일하고 뚫을 수 없는 보호벽이었던 그녀에게 갑자기 이 신성한 역할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민준의 노력에 완전한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녀는 그가 새벽 3시에 혼자 일어나 하나의 호흡을 확인하는 것을 들었다. 소녀가 완고하게 먹기를 거부했을 때 그의 눈에 서린 진정한 좌절감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가 마침내 그의 바보 같은 표정이나 재미없는 농담에 웃었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보았다. 서서히 점차적으로 그녀는 방어적인 경계를 낮추기 시작했고 그가 진짜 아버지가 되도록 그들이 함께 부모가 되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완벽하고 동기화된 팀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작은 일상적인 진전에 대해 공유된 두려움과 커져가는 희망에 대해 몇 시간씩 이야기하며 보냈다. 대화는 더 이상 그들을 상처 입혔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딸을 위해 함께 건설하려 애쓰는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시면은 신뢰와 공유된 목적의 작은 일상적인 다리들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집의 옛 질서는 여전히 박 집사님의 완고한 모습으로 완강하게 살아남으려 애썼다. 보수적인 집사는 새로운 가족 역학을 진화나 치유가 아닌 혼란스러운 무질서, 그의 옛 존경받는 여주인 서연의 기억을 깊이 모욕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의례 파괴로 보았다. 그는 집을 물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의 불만은 차갑고 끊임없는 존재감이었고 수진과 하나가 그에게는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침입자라는 끈질긴 상기물이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대결은 비오는 일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수지는 부엌에서 영양사가 추천한 특별하고 건강한 간식을 하나에게 준비하고 있었다. 박 집사님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하녀 중 한 명에게 퉁명스럽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식당의 크리스털은 반드시 특정 수입 제품으로만 닦도록 해.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서연 사모님은 그 점에 대해 매우 까다로우셨어. 그분은 높은 기준, 이 집이 점차 잊어가는 듯한 흠잡을 데 없는 기준을 가지고 계셨지. 그 비꼼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이며 잔인했다. 수지는 피가 끓고 굴욕감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대답하거나 또 다른 조용한 모욕을 삼키기 전에 민준의 목소리가 문에서 단호하게 들려왔다. 박 집사. 그는 집사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부인할 수 없는 권위의 무게를 실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무실로 와 지금 즉시. 조용한 서재에서 민준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행동했다. 박 집사. 그는 나이든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시작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소. 당신은 이 집과 나와 서연의 기억을 여러 어려운 세월 동안 흠잡을 데 없는 충성심으로 돌봐주었소.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오. 당신은 내 존경을 받고 있소. 그는 의미심장한 잠시 멈춤을 가졌다. 하지만 내 삶의 그 단계는 확실히 끝났소. 서연은 떠났소. 그리고 이 집에는 새로운 여주인과 젊은 상속녀가 있소. 그들의 이름은 수진과 하나요. 그들은 내 가족, 이 집의 미래, 나의 미래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당신의 끊임없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소. 박 집사님은 등을 꼿꼿이 스며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주인님, 저는 단지 서연 사모님께서 서연의 기억은 이 집에서 항상 존중받을 것이오. 민주는 단호하게 잘랐다. 하지만 그것이 내 현재 가족을 상처 입히는 무기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오. 나는 이 변화가 당신에게 어렵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명확하고 결정적인 선택권을 주겠소.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밀었다. 당신은 남아서 새로운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수진과 하나를 내 미래의 아내와 딸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경의로 대할 수 있소. 또는 그는 봉투를 가리켰다.
퇴직금을 받아들일 수 있소. 그것은 매우 관대하오. 당신이 선택하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오.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려져야 하오. 박 집사님은 무거운 봉투를 그리고 주인의 단호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가 지난 몇 년간 봉사했던 망설이는 남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의 자리에는 자신의 왕국을 맹렬하게 보호하는 왕이 있었다. 과거의 남자, 옛 질서와 시대에 뒤떨어진 충성심의 남자인 집사는 그곳에서의 자신의 시간이 확실히 끝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위험 있게 봉투를 집었다. 수년간 당신의 가족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강민준 회장님, 진심으로 행복을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경스럽고 의례적인 절을 하고 그는 영원히 물러났다. 민준을 그의 옛삶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닻이 마침내 끊어졌다. 박 집사님이 떠나자 저택은 마침내 진정으로 생명이 가득한 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엄격한 규칙들은 점차 완화되었다. 하나의 수정 같은 웃음소리가 이전에는 조용했던 복도를 즐겁게 울렸다. 수지는 마침내 더 안전하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며 마침내 햇빛을 받는 식물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가 하나와 함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몇 시간씩 보내는 것을 보고 비어있는 손님방 중 하나에 그녀를 위해 완벽한 작은 아틀리에를 깜짝 선물로 꾸며주었다. 모든 크기의 캔버스, 고품질의 전문 물감, 다양한 붓, 그리고 예술가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살아남기 위해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완전히 버렸던 수지는 옛 열정을 재발견했다. 그녀는 강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단순했던 어린 시절의 생생한 풍경, 준이와 함께 앉았던 강, 시골의 잔인한 태양을 그렸다. 그리고 다양한 순간의 하나의 감동적인 초상화, 잠자는 모습, 웃는 모습, 노는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서서히 수줍게 민준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위협적인 억만장자가 아니라 딸에게 웃기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는 진짜 남자,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아버지, 귀가 달린 우스꽝스러운 악어를 그리는 남자를 그렸다.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의 점진적인 치유, 섬세한 재건의 시각적인 연대기였다. 몇 달이 계절로 변했다. 하나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소녀가 되었다. 민준과 수진의 관계는 엄청나게 깊어졌고 이상화된 젊은 시절의 로맨스에서 깊은 존경과 재발견된 이전보다 무한히 더 강한 사랑에 기반을 둔 성숙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 아름다운 봄날 오후, 정확히 1년 전 그녀가 그의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날의 기념일에 민준은 그녀를 정원으로 특별한 산책에 데려갔다. 그곳은 그가 특별히 심게 한 다채로운 꽃들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비싸고 이국적인 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했던 단순한 꽃들, 데이지, 해바라기, 들장미. 그는 그녀를 화려하게 꽃이 핀 잎회나무 아래의 돌벤치로 안내했다. 정확히 1년 전, 그는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부드럽게 시작했다. 당신은 내 집에 와서 겸손하게 일자리 음식 쉼터를 구했지. 그리고 대신 당신은 나에게 평생을 주었어. 당신과 하나가 나를 감정적인 죽음의 세계에서 되살려냈어. 당신들은 나에게 다시 느끼는 법, 진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1년 전 그의 문 앞에서 그녀가 간청했던 모습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제스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과시적이고 저속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단순하고 우아한 플래티넘 반지가 있었고 그녀의 눈색과 똑같은 색의 작고 단 하나의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다. 수진.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떨렸다. 나는 12년 동안 깨진 약속의 기반 위에 텅 빈 제국을 건설하며 보냈어. 이제 나는 내 남은 평생을 새로운 약속의 기반 위에 진정한 가정을 건설하며 보내고 싶어. 내가 결코 깨지 않을 약속. 나는 단지 당신 딸의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의 동반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나는 매일 당신 곁에서 깨어나 함께 폭풍우를 맞서고 맑은 날을 축하하고 싶어. 사랑해, 수야. 널 뒤에 남겨두고 떠났던 그 소년보다 더 깊이 사랑해. 왜냐하면 이제 나는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의 가치도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와 결혼해 줘.
내가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마침내 지키게 해줘. 내가 항상 네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남자가 되게 해줘. 순수한 행복의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수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네. 그녀는 눈물을 통해 미소 지으며 감동적으로 속삭였다. 채원 번이라도 내 주나 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그 향기로운 정원에서 고통스러운 이별의 순환은 확실히 닫혔고 진정한 사랑의 완벽한 원의 자리를 내주었다. 마지막 장면은 2년 후 맑은 토요일 아침에 펼쳐진다. 하나의 11번째 생일이다. 저택의 정원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더 이상 격식 있고 조용하며 위협적인 공간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곳곳에 다채로운 풍선,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동요, 과자와 짠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 그리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소리치고 달리고 즐겁게 놀고 있다. 그것은 진짜 생일 파티다.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멋지고 약동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민준과 수진,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한 지 1년. 은 서로 손을 잡고 베란다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지켜본다. 그는 양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비싼 보석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하고 완전히 건강하게 뛰어노는 딸을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 집은 더 이상 조용한 영묘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이다. 하나는 그들에게 달려온다. 사랑스러운 얼굴은 케이크의 초콜릿으로 더러워져 있고 빛나는 미소가 모든 것을 밝힌다. 아바, 야마, 우리랑 같이 놀아요. 그녀는 두 사람을 힘껏 껴안으며 외친다. 민주는 그녀를 쉽게 안아올려 다정하게 그녀의 얼굴에 키스한다. 수지는 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사랑스럽게 정리해준다. 그 꽉 조인 세 사람의 포옹 속에 완전한 행복의 완벽한 이미지가 있다. 힘들게 얻었고 마땅히 받아야 하며 실제적인 행복이다. 하나의 친구 중 한 명이 걷잡을 수 없이 달리다가 넘어져 민준 근처에 오렌지 주스 한 컵을 통째로 쏟는다. 액체가 그의 밝은 색 바지를 더럽힌다. 소녀는 겁에 질려 얼어붙는다. 저성해요, 아저씨. 그는 두려움에 떨며 더듬거린다. 민준은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웃는다. 그는 하나를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겁에 질린 소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걱정 마, 챔피언. 그는 진정한 미소로 말한다. 그냥 주스야. 얼룩은 쉽게 지워져. 중요한 건 계속 놀고 즐기는 거야. 그는 아이의 어깨 너머로 수진을 바라보고 그들은 깊은 미소를 나눈다. 다른 얼룩들, 다른 사고들, 그들을 거의 파괴할 뻔했지만 결국 그들을 더 강하게 영원히 묶어준 힘든 과거의 기억을 담은 미소. 변화는 완료되었다. 상실 때문에 세상의 문을 닫고 고독의 벽을 쌓았던 남자가 이제는 삶 혼란, 불완전하고 실제적인 사랑에 완전히 두 팔을 벌린다. 행복에 작고 멋진 모든 얼룩에 감사하며 수진이 다가와 뒤에서 민준을 껴안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해냈어, 준아. 그녀는 그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인다. 정말로 집에 돌아왔어. 그는 몸을 돌려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한다. 우리가 해냈어, 수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아이들의 소리에 둘러싸여 한때 그들을 갈라놓았고 이제는 함께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햇살 아래 그들은 마침내 항상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가정, 가족, 불가능을 이겨낸 사랑. 자, 여러분, 사랑과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주는 구원을 얻었을까요? 수지는 용서하는 용기를 보여줬을까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마음을 울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을 가장 감동시킨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원하시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